자, 다음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가보겠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은 3명의 청문 대상자 중에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김현철 후보자, 문광부의 박양우 후보자, 그리고 해수부의 문성혁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단연 지금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왕자 씨 사망 사건 등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개각 명단에 오른 직후부터 야당의 제1타겟이 된 분위기입니다. 자, 유 의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제가 제1타겟이라고 했습니다만 낙마 영순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근데 일단 네. 김현철 후보자는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다 또 뒤집고 있더라고요. 뒤집다기보다는 본인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해서 다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명도 하고 그렇죠. 사과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 청문회가 보면 어제 참 최정호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사과를 제가 세어보니까 20번을 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것이었다, 교수 때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현재가 있으려면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거가 없이 그냥 청문회 나와서 한번 죄송하다 그러면 그러면 투자를 해서 벌은 23억 원 다 그러면 온전히 가지는 겁니까? 그리고 또 김현철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저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놨는데 네. 그게 아마 사과를 하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청문회를 왜 할까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되면 네. 대통령 또 15일 이후에 일단 임명을 해버리면 끝이니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잔뜩 의혹만 부풀려놨다가 결국은 장관이 되고 네. 이런 현상을 보면 네. 우리 역대 청문회가 정말 미국의 청문회를 보면 현안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다 걸러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정말 우리나라 청문회가 좀 한 발짝도 진보된 게 없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이 저렇게 사과할 거면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는 것인지,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것인지,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또 임명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참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네. 조금은 좀 회의스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말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김현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박왕자 씨 관련해서 네. 통과 의뢰였다 하는 문제. 네. 오늘 아마 국회의원이 이제 박왕자 씨 아들의 녹음을 이 녹취를 들었더라고요. 현장에 네. 틀었죠.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서 천안함 폭진과 문제 관련해서 책임의 어떤 소재 여부를 사실 우리 북한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 네. 오늘은 사실 또 그 이야기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등등 해서 또 이제 개인적인 또 이 말의 문제들, 네.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라든지 김종인 대표에서 했던 거친 막말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 해서 보면 김현철 후보자 문제 보면 여러 가지로 공격의 포인트가 사실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은 또 많더라고요. 여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렇게 공격받을 거 사실은 청문회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사검증도 거쳤을 텐데 김현철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잘 상상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사실 김현철 교수가 교수 시절에 후보가 교수 시절에 무슨 씹다가 버린 껌이라고 얘기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래에 과연 김현철 교수 후보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창의적인 북한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과연 창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쉽고요. 네.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이 김현철 후보가 지명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007년에 썼다는 논문이던데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이 유엔 제재와 배치되지 2017년에 썼다라고 하는데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김현철 후보가 장관이 되었을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네. 또 그 사실 지명되기 이전에 장관의 경우에는 유엔 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이든 뭐든 추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틀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꼭
이런 우려가 있는 분을 내세우는 것이 좋은가 이런 저는 사실 걱정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미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특히 유엔 제재를 잘 지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 또 협상가로서의 어떤 면모에 대해서는 뭐 여당 물론 여당 쪽 얘기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지금 청문회가 한창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예상이 됩니다만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북미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때 결렬은 됐습니다만은 그때 북측에다가 스냅백 제안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스냅백이라는 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지금 현재 미국 국내법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형태로 국내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것은 일단 합의만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비핵화가 되지 않아도 제재를 풀어주고 그러다가 이행 과정에서 이행이 잘 안 되면 다시 제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뭐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이것을 반대해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옳지 않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게요. 대통령과 장관과 보좌관이 서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협상의 전략을 같이 세우지 않고 나와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극합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양쪽 보좌진에서는 배드캅의 나쁜 경찰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가장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뮬러 특검이 지금 증거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 기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그야말로 숨쉴 공간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어떤 북미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좀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한 재선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럼 재선 전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겠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뭔가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얻었다. 이걸 가지고 사실 어떤 재선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협상이 아주 교착 상태지만 지금 비건이 일단 중국에 들어가 있고 지금 북한의 고위 당국자 지금 보니까 아마 이용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북경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아마 다시 대화를 좀 아마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로 저는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제재 자체를 풀지 않은 속에서 일단 북한에게 좀 더 양보를 요구를 할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내부에서는 이제 창고도 다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보면 뭔가 예전에 하노이 회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올 가능성 저는 있다 봅니다. 그러면 지난 하노이 회담이 사실은 코온 변호사의 증언이 상당히 결렬된 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뮬러 특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뭐 완전한 무혐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면죄부를 준 것은 트럼프로 하여금 좀 더 북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준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좀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건 특별대표가 중국으로 지금 극비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소식이 북한 고위급 인사도 베이징에 도착했다. 누군지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멈춰졌던 협상이 혹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무 차원에서는 다시 접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한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가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 정도 의사 표현이 있지 않는 한 3차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 이 모라토리엄 이거는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거와 같이 또 한 번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어느 핵신고서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안을 좀 들고 와야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